네, 갑자기 카메라가 잠시 꺼지는 바람에 방송이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쇠주광님, 쇠주광님, 초딩보다 못한 대통령이라고 하셨네요. 예. 제 그 고등학교 친구 중에 김주광이라고 있는데 혹시 김주광이가 들어온 건가요? 쇠주광님, 네. 들어와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김선아님, 우리나라만 희생되고 있다고 하셨고요. 네. 박소연님, 김선아님, 박진 그거 끌어내려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 박소연님, 일본과 관련된 모든 것들 불매운동하자고 하셨고요. 호랑가시님, 대만 유사시 한국 해병이 상륙해서 총알바지 한다고 한미일 훈련했다는데, 예, 이게 되게 황당한 얘기죠.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게 훈련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훈련한 것 같지 않는데 우리나라 해병대가 투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연합훈련을 꽤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연합해군 훈련을 림팩 훈련이라고 그러고요. 연합공군 훈련을 레드플래그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합해병대 훈련도 있거든요. 연합해병대 훈련을 주로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많이 해요. 연합해병대 훈련을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은 연합해병대 훈련을 하면은 연대급 부대가 참여하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병력이 한국에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태국에서도 좀 오고, 일본은 아직 해병대 창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리고 해병대 병력도 일개 연대 병력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일본이 뭘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아마 미군이 대만에 상륙해야 한다면 분명히 한국 해병대를 데리고 갈 겁니다. 병력이 없어요. 그리고 상륙장갑차라고 하잖아요. 상륙장갑차를 지금 미군이 필요한 만큼의 그 수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한국 해병밖에 없습니다. 걱정스럽죠. 네. 네, 윤파주 공주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선돌님, 일본의 사과가 목적인데 정부가 돈이 목적인 것으로 모욕감을 주고 있다고요. 예, 이거는 적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다라고 하셨고요. 3.1운동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예, 헌법 전문에 기록되어 있는 3.1운동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헌법 전문을 위배한 사유로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자, 예, 호랑가시님 이번에 이미 필리핀에서 한미일 연합 훈련했다고 하는데, 예, 그게 딱 대만 상륙을 겨냥한 건 아니었고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합 해병대 훈련이 매년 열립니다. 그 연합 해병대 훈련 하면서 그런 거 같이 했을 거예요. 일단 뭐 티는 안 나게 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럴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합해병대 훈련, 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연합해병대 훈련, 아니 미군이 연합해병대 훈련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해병대 훈련을 하면은 태국에서 하거나 필리핀에서 하거나 뭐 그런 데서 하거든요. 아니 뭐 저 일본에서 하거나 거기서 하는 이유가 뭐겠어? 그 근처를 상륙하겠다는 얘기지. 그 근처가 뭐 제일 만만한 데가 어디야? 대만밖에 없죠. 애치당초 연합해병대 훈련하는 게 목표 자체가 대만을 상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그냥 연합훈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몇 개 있어요, 그렇게.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사훈련. 뭐 종합훈련도 있고 또는 각 군마다 해군은 해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해병은 해병대로 이렇게 하는 연합훈련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걸 하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우리 해병대가 자칫 총알바지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해병대가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둔 거라 생각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엉뚱하게 대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참 경제가 어렵다고들 얘기하죠. 물가도 그렇고요. 실업률도 그렇고요. 금리, 이 모든 면에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역대 최악이라고 합니다. 진짜 역대 최악이에요. 윤석열이 일본 챙기는 것만큼만, 아니 그 반의 반만 국민들 이 살림살이, 특히 서민들을 챙겼으면 이 모양 요 꼴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최악이라니 도대체 뭔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역대 최악 맞습니다. 왜 역대 최악이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 혹시 국민 고통지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미저리 인덱스라고 한답니다. 이 미저리 인덱스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그래요. 물가 더하기 실업률, 그게 바로 미저리 인덱스라고 하네요. 그게 역대 최악이라고 합니다. 보실까요? 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미저리 인덱스는 7.8에서 8.8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미저리 인덱스 수치가 8.8로 올랐어요. 지난해 8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7.8이었는데 그 사이에 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 미저리 인덱스, 국민 고통지수는 실업률 더하기 물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물가 인상률이 꾸준히 5%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실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민 고통지수 8.8은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IMF 때보다 높다고 하네요. 실제로 해보니까 2017년 1월 달에는요, 연도별 국민 고통지수를 내봤더니 2017년에는 5.6, 2018년에는 5.3, 그 다음에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했던 2019, 2020년, 2021년에도 4.2, 4.5였어요. 아니 코로나 때 이렇게 국민 고통지수가 낮았는데 갑자기 코로나 끝났다는 지금 8%가 넘는 이런 국민 고통지수를 기록한다는 거,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물가 인상은 물가 인상, 물가는 물가대로, 그 다음에 실업률은 실업률대로. 물가는 오르는데 직장이 없으면 당연히 고통스럽겠죠.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습니다. 시중금리. 여기 시중금리까지 보태보세요.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저금리였습니다. 3%. 소비자 금리 같은 경우는 4% 수준이어도 높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 수준 8%, 9% 마구 올라갑니다. 국민들 엄청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우리 국민 고통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만 고통스러우냐? 아니요. 경제 자체가 지금 엉망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들으셨나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 뭡니까?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 수출액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딱 윤석열이 집권하고 난 직후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더니 올해 2월 반도체 수출은 절반 이하로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반토막이 난 거예요.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수출을 뒷받침하는 가장 원동력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수출액이 반토막 난 겁니다. 마이너스 42.5%였대. 윤석열이 집권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10.7% 증가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달부터 내꽂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보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물가는 올라. 실업률은 높아져. 수출은 안 돼. 이제 사면초가네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대중국 무역 수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주로 손해를 봤었어도 중국으로부터는 엄청난 이익을 받습니다. 무역 수지가 계속 흑자였어요. 그런데 언제? 작년에 딱 윤석열이 들어서고 난 직후부터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니 작년 4월 달까지만 해도 흑자였는데 작년 5월에 윤석열 딱 취임하고 난 직후부터 적자로 반전되기 시작해가지고 내리꽂고 있죠. 9월 달에 반짝 흑자였다가 계속 적자입니다. 심지어 지난 1월 달에는 40% 이상 무역 수지 적자가 무려 중국하고 무역 수지 적자가 40억 달러가 났어요. 2월 달에는 11억 달러. 그러니까 작년 4월까지만 해도 윤석열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30억 달러, 아무리 적어도 6억 달러 이렇게 흑자를 봤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10억 달러 이상씩 적자를 보더니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40억 달러씩 적자를 봤다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익을 남기는 데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중국만 이런 줄 알아? 러시아도 마찬가지. 원래 러시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팔았는 줄 아세요? 러시아가 우리나라 그 간식 종류, 과자, 그 다음에 그 생필품, 가전제품, 자동차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해갔습니다. 근데 다 끊어졌어. 우크라이나 이거 하는 바람에. 개화장 난 거지.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중국하고 러시아한테서 주로 많이 우리가 이익을 받는데, 흑자를 받는데, 여기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깔아뭉갰으니 흑자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무역 수지 규모 보세요. 딱 윤석열 들어설 때부터 적자 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년 새에 7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700억 달러? 아니, 우리나라가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한 해 수출액이 700억 달러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700억 달러.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99년인가 그때 700억 달러인가, 1000억 달러인가 막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 한 해 보는 적자 규모가 700억 달러예요. IMF 날 때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200억 달러 적자였거든. 그거 3배가 넘네. 3.5배네. 그거를 1년 사이에 봤어요. 근데 이 적자 규모가 줄 생각을 안 해. 늘면 늘지. 올해 들어서만 해도 벌써 200억 달러 적자를 봤어요. 작년에 500억, 올해 200억, 도합 700억 달러. 예, 윤석열 집권하고 난 다음에 1년 사이에 700억 달러 적자를 봤어요. 이게 우리가 다른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쯤 사퇴하라고 난리가 났을걸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적자를 많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 놔두겠어요, 조중동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조중동 입 다물고 있는 거 보세요. 조중동? 아니, 다른 기자들은 와 입 다물고 있는데 KBS는 왜 그 주둥아리 닥치고 있는데 SBS? 야, 그 잘 나가던 주둥아리 왜 가만히 있는데?
얘들도 적폐거든. 아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 딱 한 2달 정도 무역 적자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코로나 직후에, 코로나 터지고 난 직후에 무역 적자가 한번 났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외국에서 이탈리아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유럽이 락다운을 해버렸잖아. 수출을 안 받아줘. 물건을 안 사. 그런데 어떻게? 당연히 적자가 났겠지. 근데 2달 적자 난 거 가지고 쌩 난리를 쳤어요. IMF 이후에 첫 번째 적자 내는 둥. 그래가지고 당장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그때 끌고 나와가지고 패대기라도 칠 것처럼 무시무시하게 덤벼댔어요. 그런데 지금 왜 가만히 있는데? 이 잡놈들이지. 자, 윤석열 정권 동안 700억 달러 적자를 봤는데 언론은 입을 다물고 있네요. 국정도 가계도 지금 거덜나는 상황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셋 때문에. 우리 이 셋을 그냥 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놔둬도 되나요? 예? 그죠?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예. 참, 화딱지 납니다. 자, 박시성 김아무개님, 이제 여름 냉방비 폭탄이 우려된다고요? 그죠? 님, 제가 걱정되는 게 난방비, 냉방비죠. 이제는 겨울에 난방비 폭탄이 있었으면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 잘못 틀었다가 이제 전부 다 거덜 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평소 관리비가 한 1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35만 원 나왔더라고. 2배 이상 늘었대요. 참 그렇습니다. 자, 아스피님, 나라가 망해도 기자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봐요. 기득권이라. 아니요. 나라가 망하는데 지들이 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겠어. 지들이 망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기자들 중에 진짜 조중동 이런 애들이나 조중동이나 방송 3사 이런 데나 기득권이지, 그 밖에 다른 언론사들은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없지. 그런데도 기득권하고 똑같이 놀죠? 그건 뭐다? 간단해요. 지들도 기득권인 줄 알아. 착각이지. 나라가 망하고 민생이 결단 나면은 누구부터 목이 날아난다? 그 다음부터 바로 기자들이 날라가. 왜? 기업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뭔지 아세요? 비용 중에서? 임금? 아니에요. 임금보다 먼저 줄이는 게 광고비예요. 광고비가 줄면은 누가 제일 힘들다? 기자가 제일 힘들겠지. 이제부터 언론사들 중에서 문 닫는 언론사 나올걸? 곡소리 날걸? 당해봐야 알죠. 윤석열 찍으니까 제일 피 보는 게 나구나. 당해봐야 알 겁니다. 당해보게 냅둬요. 네. 나중에 우리 보면, 그쵸? 자, 빠삐용님, 박근혜보다 더한 놈을 찾아내는 것도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이고, 답답합니다. 네. 자, 오늘 새로 회원에 가입해 주신 분들 계시죠? 예. 마린 스노우님 후원 회원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길님, 예, 후원 회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송우남님, 그 다음에 베리님, 예, 후원 감사드립니다. 베리님, 건강도 챙기세요라고 해주셨네요. 예, 건강, 예, 챙겨야죠. 예,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건강 걱정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베리님한테 제가 참 진짜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뭘로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참.
예, 베리님도 그렇고 우리 소정님 또 우리 아까 잠시 들어오셨던 우리 윤파주 공주님 다들 이렇게 저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하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후원해 주신 분은요. 김용덕님, 이광호님, 송위진님, 스프레이님, 나희숙님, 이용준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장용진TV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또 어김없이 다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하루님 곡소리 나는 언론사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자, 제니스 조플린님 시사인 입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뭐 언론사 입사 사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사 시험도 입사 시험도 대체로 비슷해요. 일단 영어 시험 좀 잘 치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어색하지 않게 쓰는 거 방법이 중요합니다. 문장을 길게 쓰는 게 아니라 간략간략하게 쓰면서 어색하지 않도록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 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일단 보통 기사를 써보라고 이렇게 주거든요. 그랬는데 기사체로 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문장을 어색하지 않게 간략간략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으면 일단 채용을 합니다. 일단 저 시험은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은 꼭 뭐 좋아야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토익 토플 성적이 없었어요. 제가 불교방송 공채로 들어갔었는데 제 동기들은 다 토익 토플 다 있었거든요. 저만 없었어요. 저만 그 시험 치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는 시험을 치러 갔었어요. 그 동기들은 자기가 개인 그 토익 토플 점수를 내면은 시험을 안 쳐도 됐었거든요. 근데 뭐 그거 내고 또 시험 치러 온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회사에서 내는 영어 시험을 반드시 쳐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만 거의 시험 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어 성적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그거는 있습니다. 아, 얘가 뭐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구나. 얘가 성실하구나. 라는 정도의 뭐 측정 자료 정도는 되는데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얼마나 문장을 잘 만들어내느냐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약하는 능력, 그 어떤 뭐 일정한 그 보도자료 같은 걸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중에서 요지를 딱 뽑아내는 요약하는 능력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좋을 겁니다. 뭐 그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 그리고 뭐 상식 시험 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뭐 계속 뭐 그 무슨 그 시사 토론 이런 거 하잖아요. 막 크다. 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용진 TV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뭐 취업 컨설팅까지 해드리게 되네요. 네, 내일 저녁에 내가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뵐게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